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번이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창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지적재산권법을 공부하게 될 때는 이 지적재산권법도 사실은 일반 민사법의 한 특수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적재산권법은 일반 민사소송, 일반 민사법과 어떤 점이 특수한가 하면은 바로 이제 이 두 가지 쟁점에 항상 큰 쟁점이 모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가 성립 요건의 문제고요. 두 번째가 보호 범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른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특수한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에 누군가가 이렇게 침범을 해서 내 땅을 침범을 해서 집을 하나 지었다. 하게 되면 이제 소송을 할 때 이제 이 땅이 내 땅인데 이 경계선을 너가 넘어 들어왔다 하는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넘어 들어온 부분을 철거하는 이제 이런 소송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지금 내가 내 소유인 땅이 땅으로서 성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쟁점이 안 되죠. 땅이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어떤 물건으로서 성립을 해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재산권에서는 내가 지금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대상이 과연 그 저작권법이면 저작권법, 특허법이면 특허법에서 보호할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모든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은 발명 중에서도 신규성과 진보성, 즉 종전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면서 종전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일 것. 이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발명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민사소송에서 뭐 땅은 어떤 땅은 보호를 받고 어떤 땅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적재산권법에서는 모든 그런 어떤 컨텐츠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마다 그 법에서 보호해 줄 만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적재산은 그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땅에 관한 소송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의 집이 내 땅의 경계를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 하는 것은 측량을 해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측량을 해보면 그냥 나옵니다. 그 측량을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만약 측량이 잘못되면은 재측량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 측량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어떤 점에서 잘못됐느니 하고 논쟁을 벌일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은 측량해서 잘못되면은 재측량을 해서 그래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럼 한 번 더 해보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지, 그것이 넘어왔느냐 안 넘어왔느냐가 법정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사실 확정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재산권에서는 그 저작물이면 저작물, 발명이면 발명, 또는 상표면 상표, 이것들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작물과 똑같은 저작물뿐만 아니라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까지가 보호 범위로 되어 있거든요. 발명도 마찬가지로 특허로 보호받는 발명은 그 발명과 완전히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그 발명과 균등한 영역에 있는 그 균등 발명이라고 합니다. 균등 발명까지도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저작물에서 똑같은 저작물뿐만 아니라 우리 흔히 표절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까지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상표의 경우에도 똑같은 동일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 상표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것을 이제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법에서는 성립 요건의 문제, 그 다음에 보호 범위의 문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배울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립 요건의 문제, 그리고 이제 내일 주로 보게 될 텐데요. 보호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일부를 보시고 또 내일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작권을 공부할 때는 또 세 가지 점에 이제
저작권법의 전체 체계를 보면은 다른 민사법도 마찬가지지만 저작권도 세 개의 그 어떤 큰 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주시면 좋은데요. 우리 민법 총칙을 배울 때 보면은 첫째 이제 민법이란 것은 이제 어떤 개인의 권리, 그걸 우리 흔히 사권이라고 하죠. 공권이 아니라 이제 사권, 그런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인데 이제 그 민법에서는 그 이제 권리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 사건의 주체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가 무엇이냐. 그 권리의 대상,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권리를 주장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물건이 될 수가,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어떤 누구를 고용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행동을 내가 주장을 어떤 일을 하라고 내가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대상이 물건 또는 어떤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권리의 내용. 그러면 그 권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소유권이라고 하면 소유권이 있고 또 뭐 점유권이 있고 이제 물권에 본다면은 소유권, 점유권, 뭐 지상권, 전세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아, 내용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작권법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작권법도 첫째, 그 저작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까 민법에서는 권리를 갖는 것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작권을 갖는 것은 사람 중에서도 저작자라고 합니다. 창작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작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대상은 무엇이냐. 아까 민법에서는 물건이라든가 어떤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저작물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물건 하듯이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저작물이다. 그 다음에 권리의 내용. 아까 민법에서는 권리의 내용으로 뭐 소유권이라든가 점유권이라든가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었는데 우리 저작권에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고요.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용권, 방송권, 전서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7가지 권리 총 인격권 3개, 재산권 7개에서 10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복제권은 무엇이고 공용권은 무엇이고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를 배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저작권에서 결국 이제 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 분쟁이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의 핵심은 성립 요건의 문제와 보호 범위의 문제다. 이것을 이제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저작권법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작권을 갖는 주체는 누구냐? 그 다음에 저작권의 대상은 무엇이냐? 저작권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그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창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법에서 저작권법 1조를 보시면은 저작권법 1조는 목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저작권법 1조에 목적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조에는 이 저작권법에서 무슨 용어는 어떤 의미다라는 이 정의 규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 30여 개 되는 아주 다양한 그런 저작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를 해놓은 것이죠. 일종의 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2조 1호에서부터 30몇 호까지 이제 쭉 이 법에서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1호, 1호가 이제 저작물,
무엇이 저작물이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저작권법 2조 1호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자,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으면은 이 정의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그 안에 요건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창작물이어야 됩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표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죠.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이란 것은 이제 외부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작물이어야 된다. 자, 바로 이 창작물이라는 것에서 이 창작성이라는 요건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그래서 이제 그 창작물이라는 것이 이제 정의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앞에 나오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그 부분도 이제 뒤에 다시 배우게 되실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창작성이기 때문에 이 창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컨텐츠가 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가? 아니다. 컨텐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창작성. 뭐 그 외에 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창작성 영어로 보면 여기 오리지널리티라고 되어 있죠. 교재에. 네, 오리지널리티. 여기서 오리진이 뭡니까? 오리진이란 것은 기원이란 뜻이죠. 그래서 창작성이란 것은 달리 말하면은 이 작품의 기원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나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저작물의 기원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창작성을 오리지널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창작성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을 다시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작품의 기원이 나한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뭐 베끼지 않았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창작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소 한도의 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크리에이티비티. 자, 여기서 이제 최소한의 개성이 있다는 것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최소한의 개성이 없어서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작권을 보호받는 컨텐츠, 즉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것으로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되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우리가 창작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지 않을 정도의 컨텐츠면 되니까 이 창작성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충족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충족하기가 쉽습니다. 쉬운데 실제로 사건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그 경제적으로 아주 수익을 많이 올린 이른바 그 대박 상품들 중에는 그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바로 다음에 볼 텐데요. 1999년 말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반짝이고 미녀.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세히 볼 텐데요. 이것이 이제 창작성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요. 또 그다음에 유명한 스포츠 스타의 미래 장면을 포착한 파파라치 사건. 이것도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것도 창작성이 없다고 했고요. 또 아동들에게 글자 카드로 한글을 가르치는 신기한 한글나라. 또 수십억 원의 설계비를 지급한 지하철 설비도면 이런 정말 경제적 가치가 큰 컨텐츠들이 창작성이 없다고 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저작권에서 요건으로 되어 있는 창작성은 사실은 충족하기가 매우 쉬운데 실제 소송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창작성을 갖추지 못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상품들 중에 또 경제적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컨텐츠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허락받지 않고 이용을 하려고 하고요. 또 그 컨텐츠가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사용 못하게 저작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창작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창작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창작성이란 것은 그 예술적 가치나 산업적 가치, 문화적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얼마나 예술적으로 뛰어나냐,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거두느냐, 이거는 창작성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또 우리 저작권법은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만 이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은 문화적 가치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독자적으로 작성,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도의 개성을 갖추면 된다. 그래 여기 최소한도의 개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뛰어난 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나 비슷하게 그릴 수밖에 없죠. 그런 것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자적 작성, 베끼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베끼지 않았다는 것은 새롭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새롭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특허의 경우에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새로운 것이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아주 큰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특허법에서는 그 발명이 그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요건들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그 신규성이란 것은 새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종전에 없던 발명이어야 됩니다. 없는 발명을 만들어내야 되지. 내가 열심히 그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발명을 했어요. 발명을 하고 보니까 이미 똑같은 발명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설사 똑같은 게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 똑같은 것이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작품을 창작을 했는데 창작을 하고 보니까 우연히 이미 동일한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베끼지 않았기 때문에. 베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작권법을 모방금지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모방을 금지하는 것이지 모방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작품을 누군가 모방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 사람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창작을 했는데 우연히 이미 내가 창작한 것과 동일한 것을 누군가 창작을 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냐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저작권은 모방금지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특허의 경우에는 설사 그 사람이 내 발명을 모르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내 발명과 똑같은 걸 발명해놨다 하더라도 저는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방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는 신규성이 요건이다. 새로워야 된다. 그런데 저작권은 이것이 반드시 기존에 없던 것을 창작해내는 것이 아니라 베끼지만 않았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독자적인 작성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왜 특허는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고 왜 저작권법은 그냥 독자적으로 작성만 하면 되느냐,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은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요. 특허권은 이제 산업재산권이라고 하죠. 우리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것이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이 네 가지를 4대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산업재산권법은 문화 발전이 아니라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발명을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던 발명을 새로 발명을 해내야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지, 동일한 발명을 여러 사람이 똑같이 발명하고 있으면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 어떤 사람의 노력이 중복 투자되는 것이죠.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작권에서는 설사 똑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독자적인
창작을 한다는 사실 자체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독자적인 창작 활동을 하는 것 자체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설사 동일한 것이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창작 활동하는 것 자체를 장려하겠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교재에 보는 것처럼 저작물 중에는 이미 있는 기존 작품과 똑같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음악 분야에서 그런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한 10년도 더 됐죠. 그 국내 이동통신사 뭐 SK텔레콤이죠. 거기서 이제 그 광고 음악인 티링이라고 이제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미파라솔 이것이 이제 그 광고 음악으로 아주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걸 이제 티링이라고 불려가지고 아주 그 SKT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대중가의 작곡가 이분도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이 티링이 자기의 트로트 곡을 표절했다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곡가는 트로트를 이제 주로 작곡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를 많이 작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솔미파라솔이라는 이제 이 트로트 곡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그 솔미파라솔이 그 주제 테마예요. 그래서 솔미파라솔 솔미파라솔 이렇게 이제 곡이 진행되면서 이 주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악보상으로는 이 티링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이 티링을 작곡하신 분은 그때 보니까 한 20대 그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 음악을 전공한 분도 아니시고 경영학을 전공하셨는데 이제 이런 광고 음악을 주로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티링 전에도 상당히 알려진 그런 광고 음악을 몇 개를 이렇게 창작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티링하고 소송이 되니까 그분 말씀이 자기는 이제 그 트로트하고는 전혀 장르가 틀리기 때문에 트로트 곡은 뭐 거의 듣지를 않으신대요. 그리고 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트로트 곡은 전혀 알지 못했던 곡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솔미파라솔이라는 요 다섯음이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아,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이제 특허도 그렇고 상표도 그렇고 저작권도 비슷한데 이런 소송이 걸리게 되면 뭐 원고가 지금 피고에게 내 작품과 너 작품이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피고 입장에서는 그 원고의 작품 이외에 또 다른 비슷한 것들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송의 기법입니다. 이걸 이른바 그 선행 기술의 항변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특허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특허에서도 A가 원고가 어떤 원고의 발명과 피고의 발명이 똑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은 피고는 그 원고의 발명 이전에 동일한 발명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일한 발명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러면 원고의 특허는 이제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피고 입장에서는 나는 원고의 발명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선행 기술과 동일하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항변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기술의 항변이라고 하는데 이 저작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저작물 이전에 이미 동일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럼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누구 것을 베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베꼈는지 아니면 원고의 곡을 베꼈는 것인지.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솔미파라솔이 또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그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두 개나 나왔어요. 두 개 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인데요. 하나는 그 이제 노을이라는 동요. 노을이라는 동요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솔, 미, 파라, 솔, 미, 파라, 솔, 솔, 미 이렇게 되는 이 노래 잘 아시죠? 그 솔, 미, 파라, 솔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삐삐밴드가 부른 안녕하세요라는 노래인데요. 요 안녕하세요는 두 개의 버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미 파라솔 안녕하세요라는 이제 그런 노래가 있었고요. 요것이 약간 변형된 것이 안녕하세요 하는 솔미 파라솔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변형된 거 솔미 파라솔로 된 부분. 자 이렇게 두 개의 선행 작품이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두 개의 선행 작품을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해서 재판부가 결국 이것이 이렇게 자 솔미파라솔이라는 다섯 음으로 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서로 베끼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뭐 노을이라는 동요를 삐삐밴드가 베꼈던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전부 이 솔미파라솔, 이 네 개의 솔미파라솔이 전부 독자적으로 창작되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받아들여서 재판부에서 이제 이게 모방하지 않았다. 그래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사실 확률적으로 본다면 이 티링 사건에서도 이제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그 원고가 주장했던 것이 보통 음악을 작곡할 때 세 옥타브 정도의 음역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제 한 옥타브를 보면은 오음 7개, 반음 5개 해서 12개의 음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 12개의 음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3개의 그 12개의 음 중에서 5음을 선택했을 때 같은 멜로디가 구성될 확률은 여기 수식에 나오는 것처럼 24만 분의 1이 돼요. 그래서 3개의 옥타브라면 그 확률은 72만 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확률이죠. 굉장히 적은 확률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솔미파라솔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 4개나 나올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 음악이란 것은 이제 인간의 감정에 호소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도도도도도 이런 것은 이제 음악이 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또 그러면서 인간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이 좋은 멜로디 배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음의 배열 가능성은 아주 무한대로 많을 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듣기 좋은 느낌을 주는 배열은 한정이 되고, 또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배열, 이것은 이제 더욱 한정이 된다는 것이죠. 대중이 따라 부르기 쉽고, 또 악기뿐만 아니라 사람이 같이 불러야 하는 가창곡의 경우에는 더욱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대중가요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유사한 음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는 제가 쓰질 않았지만은, 그 실제 그 비틀즈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조지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작곡을 했던 그 오마이 로드라는 노래가 그 해리슨이 작곡하기 7년 전에 유행을 했던 이제 어떤 노래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해서 이제 그 소송에 걸렸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두 개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뭐 거의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제 그 사건에서는 침해가 인정이 됐어요. 그 사건에서는 조지 해리슨이 이제 어떻게 항변을 했냐면은, 나는 정말 그 원고인 노래, 뭐 7년 전에 저런 노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나는 저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정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해리슨의 말을 믿는다. 정말 해리슨은 아마 기억을 못하고 있을 거다.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해리슨이 들었을 거다. 듣고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었는데, 해리슨이 나중에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창작인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 표현이 됐을 것이다. 해서 이제 무의식적인 표절을 인정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특히 대중음악에 있어서 이런 그 유사한 음악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작물이 되기 위한 창작성의 두 가지 요건 중에 독자적 작성이란 것은 새롭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록 시간적으로 먼저 작성된 A의 작품과 나중에 작성된 B의 작품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베낀 것이 아니라면 B의 작품도 저작물이 될 수 있고 A의 작품도 저작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은 그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발명을 했다 하더라도 같은 발명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 밝혀지면 특허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발명을 실시하게 되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작권법에서의 성립 요건인 창작성과 그 다음에 특허의 성립 요건인 신규성은 다르다. 상표의 경우에도 내가 어떤 사람의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남의 상표와 똑같은 상표를 내 제품에 붙였다. 그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네, 베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디자인 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보호법도 그 디자인이 있는 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디자인했는데 우연히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디자인권 침해입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또 디자인 보호법에서도 보호를 받지만은, 우리 저작권법에 보면은 응용미술 저작물이라고 있거든요. 응용미술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 응용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역시 또 저작권법의 원리에 따라서 모방하지 않으면은 그 침해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디자인을 놓고서도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굳이 모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작권 침해로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모방했다는 것을 또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도의 개성이란 것은 일반적 또는 통상적이 아니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보라고 하면은 굳이 남이 그려놓은 동그라미를 베끼지 않아도 누구나 같거나 비슷한 모양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동그라미는 최소한의 개성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을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요건 다 대부분 충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그라미 같은 작품 가지고 저작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요.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을 가지고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그런 작품 중에 이른바 대박 상품들이 많다는 그런 것도 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카카오톡 이모티콘 중에 스마일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작품들이죠. 또 이제 윈도우에서 쓰는 아이콘 같은 거, 휴지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됩니다. 또 우리 뭐 그 이제 시중에 나가 보면은 토끼 인형 같은 거 이제 많이 팔죠. 토끼 인형도 되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또 곰인형 같은 것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들도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그런 작품들이 또 굉장히 많은 인기를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